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강방천 회장님의 관점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 대가가 가치를 찾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자분이 워낙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세요. 거의 뭐 레전드시죠. 이 분께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떻게 찾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회사를 보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420페이지. 엄청 두껍진 않은데 약간 두꺼운 편이고,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약간 한 번 읽어서 이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주린이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읽다 보면 답답했던 게 좀 풀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 분들이 쓰신 책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주로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 뭐 등등 막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읽다 보면 다 내용은 비슷한데 막상 우리나라하고 이제 현실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그분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좀 약간 또 갭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물론 이분도 지금 현역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투자를 했던 시간이 약간 과거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거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더 와닿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고요.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지출 항목은 새로운 회사의 탄생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알기가 쉽지 않지만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 때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나는 주식을 살 때 파는 시점을 미리 정한다.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주식의 잠재적 수요가 사라질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쓸 때 팔겠다고 결정했다. 그 시점을 내가 휴대전화를 살 때로 정했다. 내가 휴대전화를 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다 구입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995년 나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팔았다. 1989년 말에 한국이동통신이 상장되자마자 6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주가는 2만 1,000원이었다. 1995년도에 한국이동통신 주가는 76만 원이었다. 펀드 매니저 초기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면서 대입한 세 가지 물음. 효용이 있는가? 그 효용에 합당한 가격인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인가?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적용하고 있는 나의 중요한 질문이다. 주식 투자자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된다. 정확한 반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기업은 바닥을 치기 전에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불안과 공포를 즐기며 증권주를 샀다. 모든 주식이 동시에 저점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 저점을 예측하며 걱정하는 일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어떤 기업과 함께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득이다. 믿음을 갖고 증권주를 꾸준히 매입했다. 자본시장을 믿었고 기업 가치를 믿었으니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요때는 IMF 때예요.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1200원의 증권주를 매입했는데 이후 1000원에서 800원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 나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자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하면서 견뎠다.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투자의 관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증권주는 500원까지 하락한 뒤 급반등하여 몇 달 만에 12,000원으로 상승했다. 1998년 12월 세 가지 증권주를 팔아 정산해보니 총 67억 원이었다. 원금 3억 원을 뺀다면 6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이다. 처음 증권주를 살 때 약 3년 후 1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환율과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 덕분이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급속도로 회복되었던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정치인이나 선물 투자자의 걱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자로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면 된다. 위기는 되풀이된다. IMF 위기가 3년간 이어질 거라고 했지만 1년이 안 되어 해소되었고 주가는 6개월 만에 회복됐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종합주가지수가 500까지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분명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지수가 2200에서 1400까지 떨어질 때 모두가 걱정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한 뒤 위대한 기업을 찾는 일에 열중하라. 관점을 최화하여 스스로 믿어야 한다. 관점은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IMF 때 증권주를 얻은 수익으로 한진 주식을 32만 3천주, 약 42억 7천만 원가량 매수했다. 그때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하면 지분 취득 신고를 해야 했고 그 때문에 내 신상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진 주식을 산 건 미래의 기업 환경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주 느린 속도로 인터넷 세상이 열리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1998년에는 카탈로그 통신 판매가 유행이었다. 홈쇼핑 채널도 2개가 있었다. 당시 케이블 텔레비전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홈쇼핑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유통업계의 미래 환경이 바뀔 거라는 예감과 함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은 누가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주문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하니 택배회사가 바빠지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택배회사를 찾아보니 단 2군데뿐이었다. LG홈쇼핑은 한진, 삼구쇼핑은 대한통운이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통혁신과 택배회사라는 미래 환경을 보고 증권주를 팔고 한진 주식을 샀다. 내가 주식을 5% 이상 사자 적대적 매입이 아닌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하여 한진 임원이 나를 찾아왔다. 경영 담당 이사가 몇 번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을 전했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거다. 그러면 배송은 한진이 하게 된다. 사업 환경을 좋게 봐서 한진 주식을 매입했다. 소유가 늘어서 택배 물량이 늘면 경쟁자가 생긴다.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오게 빨리 주유소와 편의점과 네트워킹을 하라.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진에서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택배회사가 2개밖에 없으니 독점이나 다름없었다. 독점의 달콤함에 빠져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빨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벽을 쳐야 하는데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독점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니야 생각에 빠져 장벽을 더 높이 쌓지 않는 데 있다. 기업의 가치는 리더에게서 나온다. 리더는 통찰력과 추진력, 성취욕이 있어야 하는데 한진은 택배업의 앞날을 낙관해 진입장벽을 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 택배 시장은 40~50배가량 커졌지만 택배회사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1990년대 후반에 진입장벽을 높였더라면 수입이 수백 배 더 커졌을 것이다. 미래 기업 환경을 내다보고 택배업을 시작한 건 잘한 선택이지만 영원히 독점할 것으로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뒤 위기 때마다 극복해 나가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간과한 것이다. 한진을 찾아갔을 때 몇 번이나 미래를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한진 주식을 팔았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 구조다. 쉽게 말해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의 생과 사를 가르는 생명선과도 같다.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투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봐야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나쁜지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다. 1999년도에는 택배 사업의 전망을 보고 한진의 2대 주주가 될 때까지 주식을 샀다. 1989년 말에는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매료돼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기도 했다. 재무제표만 봤다면 못 샀을 주식이었다. 30년 전부터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태적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낸 미래의 동태적 가치를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4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우리 회사 상해 법인 직원이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직원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서판교의 한적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직원이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회장님 카톡 쓰세요?" 라고 물었다. 당시 나는 카카오톡을 알고는 있었지만 쓰고는 있지 않았다. 직접 보니 노란색의 조그만 아이콘이 눈에 확 들어왔다. 중국 상해에서도 한국의 카카오톡을 쓴다 하니 호기심이 들었다. 직접 앱을 깔고 살펴보았다. 카카오톡을 설치해서 들어가 보니 휴대전화의 연락처에 있던 지인들이 쉽게 동기화되면서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됐다. 가까운 지인에게 카톡을 날려보니 바로 답장이 왔다.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었다. 이렇게 카카오와 나는 첫 만남을 시작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 이들에게 물어보니 이제는 문자 메시지는 잘 쓰지 않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톡을 안 쓰면 친구들이 불편해한다고 했다. 그래서 카톡을 안 쓰는 친구들한테 "카톡 좀 써"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없으면 내가 불편하고 남들도 불편한 회사.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는 회사. 내가 항상 강조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직감적으로 대단한 회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그랬듯이 묻고 답했다. 카카오톡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내 삶을 지탱해주는 서비스일까? 이 사업의 끝은 어디일까? 얼마나 더 확장이 가능할까? 수없이 묻고 답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갔다. 나는 카카오가 생각 이상으로 위대한 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2010년부터 깊게 고민해온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제4의 생산 요소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했다. 사실 미국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카카오가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카카오가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보니 꽤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됐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확장 가능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에서만 가능하지만 산업적인 확장은 크다고 보았다. 카카오라는 이름만 붙이면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사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한국이동통신, 삼성전자 우선주에 이어 세 번째 위대한 동반자를 만난 것이다. 당시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하고 카카오를 매수했다. 2015년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산 이후로 하락하기만 했다. 10만원에 샀던 주가가 8만원, 7만원대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고마웠다. 위대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 말이다. 그 당시 우리 회사 사모펀드 고객들을 모시고 투자 설명회를 했다. 그런데 일부 고객은 본인 펀드에 편입된 카카오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걱정됐던지 "카카오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2020년 12월 책을 집필하고 있는 현재 카카오 주가는 38만원 정도다. 우리가 산 가격보다 3, 4배 정도 올랐다. 주가는 등락이 있겠지만 가치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를 만난 이후 내 투자 관점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나는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때마다 카카오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 혹시 카카오가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에게 무서운 경쟁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했다. 카카오에게 섣불리 덤볐다가 한 방에 노가웃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카카오의 미래는 빅데이터 세상을 그들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빅데이터와 그들의 사업을 연결하는 끈은 죽음과 삶을 가르는 생명선과도 같다. 결국 그 끈을 연결할지 말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할지는 경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그동안 카카오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꽤 오랫동안 카카오가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그래서 나의 세 번째 위대한 동반자와 오래가길 소망한다.
나는 4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1등 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노키아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진 코닥 같은 기업들이다. 기술의 변화가 더 극심할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한다. 둘째, 제도의 변화다.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1등이 바뀔 수 있다. 1998년도에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뮤추얼 펀드 설정이 허용된 적이 있다. 미래에셋이 자산 운용사들의 선두에 서는 중요한 계기였다. 셋째,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층의 변화다. 늘어나는 소비층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 1인 가구와 같은 소비층이다. 소비자의 태도나 취향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넷째, M&A다. 신일본 제철과 포스코가 철광 산업의 선두 그룹이었을 때 인도의 메탈 스틸이 M&A를 통해 1등에 오른 일이 있다. 이처럼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걸 명심하자. 1등 기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1등 기업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그렇다면 1등 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1등 기업이 속한 산업의 속성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다. 소비자 산업에 속한 1등이라면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산업이라면 충성도 높은 가입자 수가 중요하다. 기술적 진보가 빠른 IT 산업은 원가 경쟁력이 관건이다. 이동통신이나 소주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자원주의 경우에는 양질의 매장량이 1등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이 탐구의 영역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켜준 1등 기업은 한 번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다. 그러나 상한가를 친 기업들은 거의 사라졌다.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10년 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등 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나의 귀한 돈을 투자하기 바란다. 회장님은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돌려서 물어봤지만 사실 어느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다.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핫한 제품이 뭔지 아나요? 그리고 또 묻는다. 중국에 공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루이비통 매출과 관계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잘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알아보자. 우선 주가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힘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자. 나는 지갑과 깔림이라고 답한다. 지갑이 열리고 깔림, 즉 인프라가 자라는 곳에서 위대한 가치들이 만들어진다. 먼저 지갑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지갑이 주가를 결정하는가? 당연하다. 순환적 질서로 설명하자면 주가는 가치가 만들어내고 그 가치는 이익만이 결정한다. 그 이익은 매출이 결정하며 매출은 결국 소비자 지갑에서 만들어진다. 결국 지갑이 주가를 결정한다. 이 순환적 고리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하며 결코 끊이지 않는다. 내가 보는 지갑은 4가지가 있다. 첫째, 가계의 지갑이다. 우리 안주머니에 있는 두둑한 지갑이다. 이런 지출을 소비라고 말한다. 둘째, 기업의 지갑이다. 기업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바로 투자처이다. 투자라고 말한다. 셋째, 정부의 지갑이다. 코로나19 때 국민들에게 푼 재정 지원금이 그런 예이다. 재정 지출이라고 한다. 넷째, 외국인의 지갑이다. 순수출이 더 많으면 외국인의 지갑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 수출이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하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갑은 무엇일까? 당연히 가계의 지갑이다. 그럼 이 지갑이 어디서 열리는지 누가 잘 알 수 있을까? 나는 아줌마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고급 정보 유출자는 누구일까? 바로 아줌마다. 기업의 내부자가 결코 아니다. 아줌마는 가족이 쓰는 대부분의 물건을 산다. 가계부를 유심히 봐라. 전에 없던 새로운 지출 항목이 보이는가? 지갑이 열리는 걸 목격했다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엄마도 사고 엄마 친구도 샀다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살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까? 사람들이 앞으로 저 물건을 얼마 동안 살까? 계속 살까? 그 질문의 끝에 가치가 숨겨져 있다. 나는 2009년에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사는 걸 목격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텔에 숙박하는 것도 유심히 봤다. 소비자의 지갑을 보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다. 한쪽 눈으로 지갑을 봤다면 다른 쪽으로는 우리 주변에 새롭게 깔리는 것을 살펴보라. 내가 얘기하는 깔림은 돈을 쓰게 하는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30년 전에 세탁기라는 생활의 인프라가 깔렸다. 세탁기를 산 사람은 어디에 또 돈을 쓸까? 당연히 세제를 살 것이다.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가 깔리는 걸 봤다면 자전거 회사가 눈에 보여야 한다. 이런 사례는 많다. PC방이 깔리니 게임 산업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깔리니 회계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더 좋은 비즈원이 나왔다. 스마트폰이 깔리고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업체 1등이 됐다. 어마어마한 인도의 땅에 고속도로가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의 증가도 깔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돈을 쓰니 명품 회사들이 좋아졌다. S플러스가 슈퍼아시아 펀드를 만든 것도 이 점에 착안했다.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소득 증가라는 깔림에 주목했던 것이다. 중국에 공항이 많이 생기면 명품 회사가 좋아진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덩달아 면세점도 많아지니 명품 소비가 느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처럼 깔림은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다. 그만큼 새로운 깔림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계속 깔릴까? 더 깔릴까? 지속성과 확장 속에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에 자전거 도로가 깔렸는데 앞으로 남한강, 낙동강까지 계속 이어질까? 중국 공항들이 다른 도시로도 확장될까? 질문해야 한다. 깔림은 결국 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커피 판매점이 많이 깔렸다고 하자. 커피가 많이 깔릴 테니 보안제인 설탕도 꽤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데 깔림 때문에 위협받는 것은 없을까? 바로 기존 산업이 위험해진다. 깔림은 대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이 깔리면서 유선 전화가 몰락했고 스마트폰이 깔리면서 피처폰이 사라졌다. 새로운 깔림이 등장했다면 대체되는 산업의 주주는 잠을 못 잘 것이다. 이 밖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사실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책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뺐거든요. 사실 뺀 부분이 핵심이긴 한데 이게 내용도 길고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만약에 1조다. 그런데 미래 시가총액은 적어도 뭐 10조가 될 거다 또는 50조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을 이 강방천 회장님의 관점으로 이 분의 그 가치 계산식으로 뭐 완전 자세하진 않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한 번 읽거나 들어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마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뭐 이미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신 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뭐 가치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마 이 책을 가지고도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뭐 다른 책에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크게 보면은 뭐 1등 기업을 사라, 뭐 이게 뭐 좋은 기업 사라, 위대한 기업 사라, 뭐 마트에서 잘 나오는 상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사라, 뭐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이런 내용과 맥락은 같은데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또 이 기업은 얼마나 확장 가능할까? 이런 관점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뭐 그냥 몰라 나는 그냥 이 기업 살래 귀찮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웬만하면 1등이 잘 바뀌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나는 좀 더 공부하면서 막 성장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나는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1등 기업만 계속 살 거야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보다 주식 투자자로서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망설이던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주식을 살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공시 내용을 보니까 이 강방천 회장님의 그 에셋플러스에서 5점 몇 프로 매일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설마 나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뭐 시장도 좋았고 운이 좋아서 거의 100% 수익이 났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더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줄어서 30%인데 팔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 회장님의 관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 독점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시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또 이 회사의 라인업이 국내 또 해외로 확장이 가능하다. 막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아마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주식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움직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